이번 취지는 그 인플레이션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바탕으로 해서 러우 전쟁이 어떻게 세계 정세와 다시 이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한 바를 적은 거고요. 그래서 먼저 그러려면 이런 이제 러우 전쟁의 배경과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부터 보면 세계 질서 변화의 핵심은 현재 세계 변화의 핵심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다 이렇게 보고요.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산업관계에 얽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거의 이제 변화가 현대 경제, 정치, 뭐 이데올로기 전반에 걸쳐서 바탕이 깔려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세계 질서의 토대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밸류체인이 보통 발전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되는데 지금 현재는 4단계에 진입해서 이제 한 몇십 년 간 거죠. 그게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데, 4단계라는 거는 한 물품을 여러 나라에서 걸쳐서 그 생산 관계, 그러니까 산업 관계가 걸쳐 있는 거예요. 어디에 보면 이제 욕조 같은 것도 70개 국가에 걸쳐서 한다고 그래요. 욕조 같은 간단한 것도.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대부분 나라 다 한 번씩 걸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계화에 기초한 4단계에는 그냥 각각 한 개의 나라들이 아니라 각각의 중심적인 나라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이런 제조업 생산 과계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독일이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고, 과거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 역할을 했는데 2000년 이후에 중국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중국이 그 허브 역할을 하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아직도 이제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화된 거는 아시아의 허브 국가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미국이 아시아 이제 그 중시 정책을 쓰면서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오바마 때 했던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을 요구하는 거다. 이거는 재편의 목적은 당연하죠. 중국이 지금처럼 성장하면 2030년 가면 경제에서 뒤지게 되고 2050년 가면 군사적인 전체 국력에서 미국을 앞서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추세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겠다라는 것의 일환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쭉 보면 되고, 그건 이제 상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국의 대미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바이든까지 일관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방법론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일방주의나 다자주의인지 그걸 수행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글로벌 밸류체인, 산업 네트워크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전략이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능력을 숨기고 실력을 기른다는 도강 양위의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도전자로서가 아니라 계속 쓰고 있고,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전을 가는 거예요. 중국의 목표는 장기전. 그래서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세계 정서가 안정화돼야 돼요. 전쟁 같은 거에서 경제성이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독자적이고, 이게 밸류체, 그러니까 어디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게 중국의 기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질서를 흐트러지는 정도의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전략의 핵심이 쌍순환 전략이에요. 쌍순환은 두 가지인데, 내순환과 외순환. 내순환은 자체 내 시장을 키워서 시장을 키우는 거. 그래서 독자적 밸류체인을 만드는 것이고, 외순환은 현재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독자적 그 허브 역할, 제조업 허브 역할을 계속 깊숙이 강화해서 미국으로부터의 밸류체인 배제 전략에 대응하는 이 두 가지가 되는데, 핵심은 내수 전략이죠. 내수 전략의 핵심은 독자적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기술이 되고, 그 기술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반도체인데, 반도체 동맹으로 미국이 공격하고 있죠. 따라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제조업의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넘어선다고 하는 전략이 되겠고, 그것이 세계 전략으로 보면 세계 3분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중심의 독일,
그다음에 아시아 중심의 중국, 그다음에 아메리카 중심의 미국, 이 3분지계로 나타나는데 이게 현재 1급 체계, 미국의 1급 체계가 다른 차이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1급 체계에서도 독일이 유럽의 중심적 제조업 국가이면서 중국이 현재 그러니까 일본을 설명을 드리면 일본도 중심적인 아시아 제조업 허브였지만 문제는 일본과 독일은 중국의 경제적인 것은 독립돼 있을지 모르지만 군사, 정치, 금융에서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종속을 중국은 용인을 안 했던 거죠. 따라서 이 체계로서는 중국이 도전자로서 미국은 판단하고 중국을 자기 밸류체인의 정치, 군사적 종속국의 의미를 내지는 금융까지 하려고 했지만 이거를 이제 중국이 거부한 거죠. 그래서 금융 체계도 개방을 안 했고 군사력은 자기 이제 GDP 성장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지출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위협이다라고 이제 미국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런 3분지계 전략을 세계 분할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3분 전략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기존의 3분의 1 정도로 역량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라시아로 유럽과 아시아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축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런 거에 이제 미국은 반발하고 그걸 추구하는 게 중국이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는 중국의 이런 3분지기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의 1급 체계는 뭐 극구 반대하죠. 그럼 러시아는 어떤 다급 체계를 구상하는데 핵심은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허브 국가로서 중심적 국가로서 러시아가 위치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밸류체인에 여러 층위가 있는데 설계와 기획을 하는 층위,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과 이런 자금을 대는 층위, 그다음에 제조업에 기술을 대는 층위, 그다음에 중간 제조업을 하는 층위, 아니면 그다음에 조립 가공하는 층위, 그다음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층위, 이렇게 이제 그 밸류체인 중에 중심 층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인 에너지 층위를 러시아는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 층위, 에너지 층위에서 장악하면 그 어떤 그 밸류체인의 허브 국가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핵심적인 거는 이 에너지 층위를 자기가 장악하겠다라는 거고, 따라서 그 핵심의 가 뭐냐면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부터 이란에서 그 어디야 인도까지의 이제 회랑을 걷는 거거든. 1대1로와 비견대로 1대1로 핵축으로 가면 러시아는 이렇게 이제 종축으로 해서 이 회랑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중앙아시아를 장악하면 이 부분을 장악하면 에너지를 장악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뒤통수 맞았지만 그날 푸틴은 이란하고 가서 이제 에너지 협정을 맺었죠. 성공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미국이 실패하고 러시아가 성공하는 방향으로 돼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전략에 미국이 대응한 게 그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흑해 함대가 있는 그 크림반도가 이제 흑해 함대가 그 모항이 크림반도에 있는데 세바스토폴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상실하는 순간 이 전략은 다 물거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크림반도를 장악해서 이제 세바스토폴을 확보하고 그래도 그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계속 가입시켜서 그 우크라이나 내 흑해의 연안에 그 나토 미군이 진주하게 되면 흑해함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러시아의 이 계획은 이제 두동강 나면서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이거를 미국이 공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계속 나토에 가입시키고 공작을 많이 해서 10몇 년 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 정예병 25만 명 그리고 뭐 저기까지 다 합하면 예비군까지 합하면 70만에서 100만 정도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발을 시킨 거죠. 여기에 이제 정면으로 이제 맞받아친 게 이번 이제 너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너우 전쟁에서 1차 목표는 우크라이나 내 해안지대를 완전히 장악해서 흑해를 자기의 이제 호수로 만들고 이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장악하고 지중해로 진출해서 지중해에서 이제 그 발틱해까지의
뭐 그 이제 해로를 하는 거죠. 1대1로의 종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중국의 1대1로는 횡축으로 나가고 이제 바닷길로 이렇게 가는데 반대로 종축으로 가고 바닷길로 이제 지중해하고 이렇게 이제 발티해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 구상을 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상.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그 배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가 중동은 지금 이제 그 오펙하고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이란을 끌어들이면 전 세계 화석연료를 거의 80%를 장악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유럽과 중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은 뭐 지 혼자서 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원대한 이제 러시아의 꿈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되면 다 뭉개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썼냐면 그 중동에서 이제 직접 군사력을 중동이 약화되는 거예요. 미국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차세대 에너지 패권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차세대 에너지 패권은 석유나가 아니다, 화석연료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 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의 단가가 가장 그 에너지원이 많은 데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원이 거의 이제 화석연료까지의 단가까지 이제 진입하는 단계거든요. 따라서 이 뭐 전기차니 이런 게 다 거기에서 나온 거. 그 4차 산업이지 다 그게 이제 그 에너지 패권의 이전을 미국이 준비하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그 역할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미국은 어떻게 전략하냐면 그러니까 중동식 나토를 만드는 거고.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위성 국가들을 한데 묶어서 중동식 나토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란과 이 대립시켜서 밖에서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 두 간의 세력 균형을 하면 만들면서 이쪽이 약하면 이쪽을 지원하고 이쪽이 한쪽이 약해지면 반대쪽을 지원하고 이거로 해서 중동을 이제 장악하겠다. 이게 이제 역의 균형 전략인데 영국이 많이 쓰는 요 전략을 쓰려고 하고 빠지니까 그 사이에 러시아가 치고 들어가서 군대를 주시키고 그 둘을 다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바이든과 푸틴이 나와서 이 역의 균형 전략도 깨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탕에는 그 미국의 이 그린 에너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바탕에는 산유국과 그다음에 에너지 재벌들, 에너지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하고 동조를 해요. 그래서 산유국들이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서도 증산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 다국적 그 에너지 회사들도 증산해라 그러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세계가스 해라고 했는데도 안 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밀리면 이제 그 에너지 패권이 지금까지 과정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산유국, 그다음 에너지 대기업, 그다음 러시아가 합작이 돼서 이 전쟁을 받쳐주는 거예요. 따라서 러시아가 푸틴이 만만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신냉전 그 구축 전략인데 이게 이제 파탄 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시발을 본격적으로 걸려고 했는데 그래서 먼저 이제 신냉전 말고 구냉전 형성 과정을 보면 세 가지 큰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전쟁이 있어야 돼요. 한국 전쟁, 그다음에 뭐 유럽에서도 터키나 그리스에서 전쟁 뭐 이런 전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사 플랜 같은 거 엄청난 경제 지원을 해서 그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대로 공세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CIA 뭐 엄청나게 동원해 가지고 이제 예술 뭐 학계를 다 동원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국치전의 시발점이 이제 대만과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는 먼저 시비를 걸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 분석으로 볼 때는 여기서 미국의 실패한 것 같고요. 미국은 빨리 끝낼 줄 알았던 게 뭐냐면 러시아 그 외채를 동결시키면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 국력이 한국 정도보다 안 돼요. 그리고 국방력도 한국보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국방력 가지고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끝내렸어요, 미국. 근데 러시아가 빨리 끝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까 말했던 그 국제 에너지 카르텔이 지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냉전 구상에 실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를 너무 우습게 봤던 거예요.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의 생산력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거고 두 번째는
그 세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를 못했던 거죠. 이렇게 전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되니까 유럽과 미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러시아가 타격을 받아서 러시아 푸틴 반푸틴 소유를 일으켜서 푸틴을 끌어내리려 전략이었는데 반대로 그 미국의 아니 영국의 누가 그 모리스 총리가 끌어내리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선거에 질 게 거의 뻔하거든요. 바이든이 무력화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데올로기 공소에도 실패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 이제 그 권위주의 이거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빈살만을 뭐 왕따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 이거의 대표로 해서 막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굴복하는 이런 모양새를 하면서 이데올로기 공세도 깨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신냉전의 정책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엉성한 것 같아요. 미국이 아니야. 그전에 내가 봐왔던 이제 소련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야. 그때는 엄청난 치밀한 전략이 제2차, 제3차 플랜이 있는데 지금은 출구 전략이 없어요. 미국에. 그래서 사실상은 가자마자 이제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한 신뢰, 이제 그러니까 징후를 보면 인도하고 이제 러시아 달러 그 스위프트에서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한 걸 보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전통적으로 인도는 자기가 대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미국과 결합하는 데서 두 가지 목적을 갖거든요. 하나는 경제를 제조업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가. 인도도 마찬가지야. 근데 인도의 내적 경제 그 모순 때문에 이 제조업을 위한 그 원시적 축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원시적 축적에 자금을 마련하지를 못해. 자체 그 내적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부에서 끌어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본이 없으니까 비약 전략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없이 바로 4차 산업 IT로 가자. 그래서 IT에 막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그거는 발달해서 IT는 세계 최강국이 됐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느는 거예요. 세계 제1, 2위를 다투는 인구에서 산업이 발전하는데 일자리가 안 는다. 이거는 이제 모순이 되죠. 그래서 다시 제조업을 하기 위한 그 재원을 마련해요. 그래서 미국에 결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미국을 못 믿어. 왜냐하면 파키스탄하고 앙숙이잖아요. 파키스탄의 핵을 미국이 용인하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는 30년 동안 그 제재를 취했어요. 그걸 오바마 때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을 믿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중국하고는 자기가 앙숙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미국을 견제는 힘든 거예요. 그냥 러시아를 통한 미국 견제의 전략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인도는 절대로 협력할 수 없다. 미국의 의도에. 그리고 이제 또 모르겠어요. 인도 제조업을 미국이 할 수 있는 돈을 다 주면 모를까. 그러지 않나 하면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시키는데 인도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는 힘들 거다 앞으로. 이 두가 약간 정도 갈등을 하면서 서로 이용해 먹는 이런 전략을 쓸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결제 스위프트로부터 러시아를 배제하는 건 난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무슨 제도가 아니라 협의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용으로 인용되는 건데, 누가 하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자그마한 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상관없는데, 뭐 북한이나 뭐 이렇게 조그마한데 뭐 이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러시아 같은 그 유럽하고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나라를 그런 거를 했을 경우에 이게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이 전략으로서 미국의 그 달러 패크는 급속히 이제 무너질 공산이 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를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신뢰성만 저기 하는. 그거는 이제 뭐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찾아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고, 그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경제적인
그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미국이 잘못한 것 같다. 그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을 잘못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단만 정확하게 했어도 이런 식의 이제 무모한 그 미국의 행동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10분 정도?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이제 요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준은 어떻게 봤냐면 미국의 생각은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공급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어난 거다. 따라서 팬데믹만 나가면 해소되면 이건 해소될 거다. 이게 연준의 기본 입장이었고 미국의 기본 입장. 이게 패착이었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걸 추진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반대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이든 정책의 반대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너가 많이 풀어서 그렇다 연준이. 그래서 돈이 많이 푸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풀면 그 물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연준이 이 두 후자로 바뀌면서 이제 긴축을 해서 돈을 해소하는 정책을 쓰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거 둘 다 맞는데 이게 왜 구조적인 문제는 이 두 개 다 성립이 안 돼요. 만약 첫 번째 거라면 병목이 풀리면은 해소가 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돈을 해소해서 유동성을 해소하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소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렇지 않고 당분간은 몇 년간은 지속될 거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쓰는 한 이 인플레이션 부분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요소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소수 사건이 어떤 현상이에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주 귀중한 자료라서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니에요. 희소한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단순히 중국산이 싸기 때문에 중국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배제하는 거야. 그럼 요소수 자체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하나라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트럼프부터 써왔는데, 그러니까 관세도 한 30% 물리고, 그럼 당연히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 인플레이션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너무 오판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 따라서 쉽게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그거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거다. 이제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사주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요번에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읽은 거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인플레이션이 쉽게 저기 되지 않을 거고 기준금리는 중금리 한 3, 4%에서 중금리 내지는 한 5, 6%의 고금리 이상은 몇 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한국은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이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고금리, 중금리 정책을 쓰면 한국에 있어서는 제일 취약한 부분이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는 그냥 가계부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금융 시스템에 별 영향이 없는데 한국에 있어서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관이 돼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금 조달의 시스템이 은행 중심으로 짜 있어요. 은행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은행 중심으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80% 이상이 은행 시스템과 제2금융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위험해지면 한국 시스템은 되게 위험해지는데 문제는 또 그 은행 시스템이 되게 취약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금이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면 장기에 그다음에 분할 상환의 고정금리예요. 장기 분할 상환 고정금리면 금리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 이자는 그대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어떤 대출할 때도 그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는 한에서 가능한 사람만 대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자만 내게 돼 있고 분할 상환도 아니고 이자만 내게 있고 단기 대출로 1년마다 재갱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변동 환율이야.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직격탄을 맞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고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 분할 상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자만 갚을 수 있으면 이빨이 땡기는 거죠. 연끌까지 해서. 그래서 한 80% 90%까지 그 빚을 지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을 빚을 져서 10만 원만 해가지고 땅을이나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10% 떨어지면 이거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수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경매에 맡겨서 회수하면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죠. 그 개인이 연구를 하는 그 개인 파산이면 끝나는데 한국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부동산 시장은 일단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장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게 돼요.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주식은 아무리 떨어져도 팔 수 있거든요. 낮게 팔면.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아무리 낮게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시장이 멈춰요. 그런 경매로 되면 더 빨리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은행이 그 이제 부실을 떠안아야 되는데 은행에 충당금이 있어요. 부실에 대한 충당금. 이게 너무 취약해요. 따라서 은행으로 그 위기가 전이되고 이 은행으로 전이되는 게 은행 시스템으로까지 바로 전이된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되는데 이게 위험하게 되고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투기 자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이 또 위험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한국의 구조적으로 무역 흑자 구조를 내게 돼 있어요. 무역 흑자 구조를 내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환 위기 위험이 거의 없는 거야. 계속 달러가 들어오니까 흑자 구조니까. 근데 밸류 체인으로 되면서 적자 구조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중국에 지금 4달째 적자를 구조하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흑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적자를 내기 시작하는 거는 이건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되게 위험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투기 세력이 본다고 이건 위험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화 절하에 배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원화가 1,300원, 1달러에 1,300원 이상하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이 구조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한국이 이번 인플레이션 구조에서 금리 인상하는 구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재정 위기하고 외환 위기로 이제 부동산이 폭락하면은 재정 위기와 외환 위기가 동시에 터질 수 있다. 이건 IMF 저리 가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만약 터지면.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국 위험 구체적인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금리가 4%대 이상만 되면 한국이 위험할 것 같아요. 4%.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그럼 우리는 5%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5% 되면 시중 그 자금 대출은 7% 8% 돼야 돼. 7% 8% 되면 지금 한 2, 3%대인데 2배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월 이자로 200만 원씩 내면 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400만 원, 600만 원을 내야 돼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어진다라는 거고. 따라서 한국은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는 현재 분야 조건으로는 힘들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은 지금 이제 임금 인상 투쟁이 자동적으로 되고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비조직 노동자 간의 합하는 노동자 전국 노동자 투쟁체를 건설하고 이걸 중심으로 진보적인 그 농민, 어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까지 하는 전국적 권력체죠. 권력체를 목표로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